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저녁 식탁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와 정갈하게 무친 두부전, 그리고 몇 가지 마른 반찬이 전부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지만 세 사람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식탁에 흐르는 침묵은 찌개 국물이 뚝배기 안에서 작게 끓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수저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윤아는 밥알을 세듯이 숟가락을 느릿하게 움직였다.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박 여사의 굳은 표정을 애써 외면하면서 남편 정우는 그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밥을 입으로 밀어넣기에 바빴다. 이 숨막히는 저녁 식사는 윤아에게 익숙한 일상이었다. 박 여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이라도 해줄 겸 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저녁 식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었다. 찌개간이 좀 짜구나. 박 여사가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가 침묵을 깼다. 윤아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짜거나 싱겁거나 맵거나 달거나 박 여사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음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입맛이 좀 짜졌나 봐요. 윤아는 기계적으로 사과했다. 정훈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아니야, 엄마. 내 입엔 딱 좋은데. 윤아가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아들의 편을 드는 말에도 박 여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찌개 속 돼지고기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고기는 비계가 너무 많다. 앞다리살로 끓여야 담백하고 맛있는데. 이건 삼겹살이지? 삼겹살은 구워 먹는 거지. 찌개에 넣는 게 아니야. 기름만 둥둥 뜨고 요즘은 삼겹살 넣고 끓이는 게 유행이에요, 어머니.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윤아는 변명처럼 말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유행은 무슨. 음식은 기본이 중요한 거야. 기본이. 너희 할머니는 평생 돼지 목살 아니면 앞다리살로만 찌개를 끓이셨다. 그게 제일 깊은 맛이 나거든. 또 너희 할머니 타령이었다. 윤아는 돌아가신 지 10년도 더 된 시할머니의 요리법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박 여사에게 전통과 기본은 아들 내외의 삶을 재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요즘 것들의 사치 혹은 근본 없는 짓들로 치부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윤아가 설거지를 시작하자 박 여사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다. 좁은 부엌에 두 여자가 서 있자 공기는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윤아의 설거지를 매섭게 지켜보았다. 세제는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다. 그릇에 다 남는다. 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저 행주는 언제 빤 거냐. 삶아야지. 그냥 빨면 세균이 득실득실해. 어제 삶았어요. 그런데도 색이 저 모양이야. 락스물에 좀 담가놔라. 윤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살림 방식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윤아의 신경을 찔렀다. 이 집은 분명 정훈과 자신이 함께 마련한 공간이었지만 박 여사가 오는 날이면 주인은 바뀌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하숙생이 된 기분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윤아가 거실로 나왔을 때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아가 커피 테이블 위에 무심코 올려둔 가계부였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윤아는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박 여사는 안경 너머의 눈으로 가계부의 항목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윤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산 이 코트. 이게 80만 원이나 한다고? 제정신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윤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코트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몇 달 동안 눈여겨보던 제품이었고 큰맘 먹고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다. 그건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 네가 번 돈? 결혼한 여자가
어디 네 돈 내 돈이 있어. 다 집안 살림에 보태야 할 돈이지. 정훈이 혼자 버는 돈으로 대출금 갚고 서준이 키우기 벅찬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자기 옷 사는데 80만 원을 쓸 수가 있어. 박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나의 가슴에 밝혔다. 유나의 수입은 가게에 분명 큰 보탬이 되고 있었다.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그녀가 감당하고 있었고 서준이의 교육비나 보험료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유나의 경제 활동은 그저 용돈벌이 수준으로 여겨지는 듯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의 가장이에요. 저도 돈 벌어요. 그리고 제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뭐? 결정? 네가 뭘 결정해? 아직 살림이 뭔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몰라. 다 정훈이 고생시키는 거야. 방에서 두 여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정훈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엄마, 그만해. 유나 씨가 자기 돈으로 옷 한 벌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넌 빠져 있어. 이게 다 네가 마누라 길을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가 저렇게 돈을 물쓰듯 하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편을 들어. 박 여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됐다, 됐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며느리랑은 더는 할 말 없다. 박 여사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탄내가 났다. 아마도 박 여사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잊어버린 내일 아침에 먹으라며 끓이던 사골국이 타고 있는 모양이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정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와 닫힌 현관문 사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정훈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러셔. 이해 좀 해줘. 이해. 유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단어처럼 느껴졌다. 왜 항상 이해해야 하는 쪽은 자신이어야 하는가? 자신의 삶, 자신의 돈, 자신의 공간을 침범당하면서까지 시어머니의 옛날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 타버린 사골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며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며칠 뒤 유나는 큰 마음 먹고 산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다. 장소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었다. 시어머니와의 다툼 이후 그녀는 일부러라도 더 당당하게 자신의 소비를 증명하고 싶었다. 오늘은 대학 동기들과의 오랜만에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백화점 1층, 화려한 명품 매장과 고급 화장품 향기가 가득한 공간을 걷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떠는 동안 유나는 잠시 집안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친구들과 헤어져 지하 1층 식품관으로 내려가 서준이가 좋아하는 유기농 과자를 사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세아가. 돌아본 곳에는 박 여사가 서 있었다. 친구와 함께 장을 보러 온 듯했다. 박 여사의 눈길은 유나가 든 쇼핑백과 그녀가 입고 있는 코트에 정확히 꽂혔다.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유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심장은 이미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친구랑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런데 너는 평일 대낮에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일은 안 하고? 박 여사의 말투는 명백한 비난이었다. 마치 유나가 가정은 내팽개치고 허구한 날 백화점이나 드나드는 여자라도 되는 것처럼.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요. 자유롭긴. 그러니 돈이 안 모이지.
박 여사는 유나의 해명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유나를 소개했다. 내 며느리 일세. 인사하게. 유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 여사의 친구는 위아래로 유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 며느님이 참 세련되셨네. 이 코트도 비싸 보이는데. 그 말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말도 말게. 저거 하나에 80만 원이라지 뭔가. 애 아빠는 허리가 휘어라 일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꾸미고 다니니 내 속이 터져 안 터져? 공개적인 망신이었.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유나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 어머니, 그만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넌 시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남편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을 좀 들여다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고쳐 쥐고 차갑게 말했다. 저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계산대로 향했다. 뒤에서 박 여사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보게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유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옷을 입고 자신이 번 돈으로 아들 간식을 사는 이 당연한 행위가 왜 이토록 큰 죄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당신 오늘 엄마한테 어떻게 한 거야? 백화점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엄마 망신을 줬다면서. 정우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나를 다그쳤다. 유나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다. 망신은 누가 누굴 줬는데요? 어머님이 먼저 사람들 앞에서 날 돈이나 함부로 쓰는 무개념 며느리로 만들었어요. 엄마가 좀 과장해서 말했을 수도 있지. 그래도 어른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했는데요? 내 뺨을 때려도 어머니 시원하시겠습니다 하고 웃어야 했어요? 당신은 왜 항상 나한테만 참고 이해하라고 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사생활을 침범하고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건 괜찮고 내가 거기에 최소한의 방어만 해도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정우는 피곤한 얼굴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 중간에서 힘들어 정말. 당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거 아는데 둘이 좀 잘 지내면 안 돼? 잘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나와 잘 지낼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요. 어머님한테 나는 아들의 돈을 축내는 기생충이거나 아니면 당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하는 미숙한 아이일 뿐이에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간섭이 아니었다. 남편 정훈의 방광과 회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겁쟁이였다. 정훈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유나의 말에 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어머니 문제. 아니, 우리 세 사람 문제. 당신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은 최후통첩이었다. 하지만 정훈은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유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공기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외로운 섬이었다. 백화점 사건 이후 박 여사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던 것을 거의 매일같이 아들 내외의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명분은 어린 서준이를 돌봐주기 위해서였다. 유나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을 핑계 삼아 해보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느냐. 내가 봐줄 테니 너는 일에나 집중해라라고 했지만 그 속내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임이 뻔했다. 박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어 놓았다. 유나가 정성껏 정리해둔 옷장의 옷들을 전부 꺼내 계절별, 색깔별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헤집어 놓았.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거나 보관 방식이 틀렸다며 멋대로 버리거나 옮겼다. 유나의 작업 공간인 서재에도 서슴없이 들어와 먼지가 많다. 책상이 어지럽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재정적인 감시였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뜬금없이 말했다. 너희 지난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내가 아는 옆동 사람은 너희보다 평수도 넓은 데만원은 덜 나왔다더라. 난방을 너무 많이 트는 거 아니야? 유나는 소름이 돋았다. 관리비 고지서는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박 여사가 그걸 멋대로 가져가 확인했다는 뜻이었다. 어머니, 저희 집 우편물은 왜 마음대로 보세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여사는 되려 큰 소리를 쳤다. 내가 남이니 다 너희 아끼라고 하는 소리지. 넌 왜 그렇게 매사를 삐딱하게만 듣니? 내가 네 흉이라도 본다는 거야. 적반하장이었.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항의는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선의를 몰라주는 삐딱한 며느리의 투정이 되어버렸다. 유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유나의 통장 내역이 발각되면서부터였다. 결혼 초 정우는 비상시에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도 있다며 박 여사를 자신들의 공동생활비 통장에 지정인으로 등록해 놓았었다. 물론 박 여사가 돈을 인출할 권한은 없었지만 은행 창구에 가면 거래 내역 정도는 열람할 수 있었다. 유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무심한 척 물었다. 지난달에 보니 네 친정 쪽으로 200만 원을 보냈더구나. 무슨 일 있었니?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치과 치료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몰래 보내드린 돈이었다. 정훈에게는 나중에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가 너희 통장 정리 좀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큰 돈이 빠져나갔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설마 너 정훈이 몰래 친정에 돈 빼돌리는 건 아니지?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초리. 유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찰이자 범죄 행위였다. 어머니, 그건 엄연한 불법이에요. 어떻게 저희 통장을 마음대로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불법은 무슨, 내 아들 통장인데 내가 못 볼 이유가 뭐 있니? 넌 이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야. 네 주머니가 따로 있고 우리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시부모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 친정에 척척 큰 돈을 보내? 이게 도둑질이랑 뭐가 달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과 인내의 끈이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 어머니, 제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유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차갑게 말했다. 박 여사는 난생 처음 보는 며느리의 단호한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곧이어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네가 지금 날 내쫓는 게냐? 이 집이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정훈 씨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서며 유나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두고 봐라. 내 아들 인생 망치는 너 같은 여자는 가만 안 둬. 정훈이한테 다 잃을 거다. 네가 시어미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문이 닫히자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잘한 일일까? 아니,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정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일찍 들어와줘. 정훈이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편물을 훔쳐본 것부터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조회한 것까지, 그리고 자신이 시어머니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정우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첫마디는 유나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렸다.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내보내면 어떡해. 전화하셔서 우시더라. 며느리가 자길 도둑 취급하고 내쫓았다고. 그럼 사실이 아니에요? 남의 우편물을 훔쳐보고 통장을 사찰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예요? 정훈 씨, 당신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못 보고 있어.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 잘못한 건 알지. 아는데 엄마 딴에는 우리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표현 방식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아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아기가 없으면 모든 게 용서돼요?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들 부부의 사생활을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요.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의 의도만 생각해주고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유나는 울부짖었다. 정우는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했다.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엄마한테 가서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라도 지를까? 나한테 엄마는 하나뿐이야. 당신도 내 아내고 난 당신들 둘 다 잃고 싶지 않다고. 그것은 변명이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절규였다. 유나는 정훈에게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유나와 정훈은 한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대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았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대신 하루가 멀다고 정훈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듯했다. 정훈은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의외의 사건이었다. 주말을 맞아 유나는 아들 서준이를 데리고 서울대공원 근처의 대형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정우는 숙취로 일어나지 못했다. 모처럼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을 때 우연히 박 여사와 그녀의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나를 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도 며느리랑은 냉전 중인가? 말도 말게 아주 여우 같은 년이야. 내 아들을 홀려서 나랑 연을 끊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미를 내쫓아. 요즘 것들은 무서워. 내가 그래서 다 생각이 있지. 이번에 정훈이네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든.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태서 집을 아예 사주려고. 유나는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준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어머, 잘 됐네. 그럼 며느리도 꼼짝 못하겠구만. 그렇지. 집 명의는 당연히 정훈이 단독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을 보태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모든 재산 관리는 내가 직접 하겠다고 했지. 며느리가 돈 씀씀이가 해퍼서 그냥은 안 되겠더라고. 정훈이도 처음엔 좀 망설이는 것 같더니 결국엔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더군. 제 아무리 마누라가 좋아도 당장 집 한 채가 생기는데 마다할 놈이 어디 있겠어. 박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나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남편 정훈이 자신과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와 그런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돈을 무기로 아들 부부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며느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그 계략에 동조했다. 아내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머니가 내민 달콤한 유혹을 선택한 것이다. 유나는 조용히 서준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여사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할 필요도 분노를 터뜨릴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아들 서준이의 미래였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가지와
서준이의 물건들, 그리고 그녀가 혼자 힘으로 장만했던 작업용 컴퓨터와 책들을 차곡차곡 상자에 담았. 늦은 오후 잠에서 깬 정우 네 방에서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는 경악했다. 유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나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 문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응? 정우는 애원했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이미 늦었어, 정문 씨. 당신은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와 한편이 되기로 선택했잖아. 나 모르게 집을 살 계획을 세우면서.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아닌 당신 어머니와 설계했다는 사실이야. 당신에게 나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저 당신 어머니의 통제를 받아야 할 철없는 아내일 뿐이었지. 유나는 마지막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 더 이상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정훈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 제발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서준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유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서준이를 위해서 떠나는 거야.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오겠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고 통제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정훈의 절규와 서준이의 맑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우리 서준이 엄마랑 새로운 집 보러 가는 거야. 아주 햇살이 잘 드는 예쁜 집으로. 유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은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터였. 상도동의 아파트를 뒤로하고 택시에 오르는 유나의 얼굴 위로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그녀의 마음속에서 정훈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늘 이 순간 완벽하게 끝이 났다. 택시가 동작대로를 지나 한강대교 위로 접어들었다. 유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정훈과 결혼을 약속하고 이 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그녀의 미래는 온통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가정을 꾸리는 그것이 그녀가 꿈꿨던 전부였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는 시어머니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존재했다. 처음부터 박 여사가 싫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나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했고 주말마다 시댁을 찾아가 식사를 함께하며 박 여사의 말벗이 되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는 존재, 아니 아들의 인생에 불쑥 끼어든 이물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아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아들이 편안해하는 집안 환경, 아들의 돈을 아껴주는 살림 방식. 그 모든 기준 속에서 며느리 서윤아의 취향과 의견, 그리고 인격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돈이었다. 유나는 박 여사가 그토록 재정에 집착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억척스럽게 아들 하나를 키워낸 그녀에게
돈은 생존 그 자체이자 아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며느리가 자신보다 더 세련된 소비를 하고 아들이 모르는 돈을 친정에 보내는 것은 그녀의 세계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이자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느껴졌을 터였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박 여사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사생활 침해와 인격 모독, 그리고 경제적 통제를 통해 며느리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다. 그리고 남편 정우는 그 폭력의 방관자이자 결국엔 동조자가 되었다. 어쩌면 정훈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과 집착 속에서 그는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스스로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보호하며 어머니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해야 할 시기에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아들로 남기를 선택했다. 어머니의 그늘은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그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집 한 채에 대한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피 심리, 그리고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대신 어머니가 정해준 길을 따르는 편이 쉽다는 나약함이 더 컸을 것이다. 유나는 휴대폰을 열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확인했다. 박 여사가 멋대로 뜯어본 관리비, 고지서 사진,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한 박 여사의 무단 계좌 조회 기록, 그리고 오늘 공원에서 우연히 녹음하게 된 박 여사와 친구의 대화 내용.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이것들은 명백히 박 여사와 정훈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작정이었다. 자신과 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독해져야만 했다. 택시는 어느새 용산구를 지나고 있었다. 유나는 친한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웠다.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미리 연락을 해둔 터였다. 친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와 서준이를 맞아주었다.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어.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서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유나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부딪혀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불행한 평화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서는 편이 옳다고 믿었다. 며칠 후 유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훈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다. 소장을 받은 정훈과 박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아마도 길고 지저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유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예상대로 정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애원부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는 협박까지. 박 여사는 유나의 친구 집까지 알아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어디서 편하게 발 뻗고 자려고 해. 당장 나와. 하지만 유나는 만나주지 않았다. 이미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판단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다. 유나는 서울가정법원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달 만에 마주하게 될 정훈과 박 여사의 얼굴을 떠올리니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든든한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조정실에서 만난 정훈은 그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유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조정위원회 주재하에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훈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여사는 이혼을 하려거든 위자료는커녕 애도 두고 몸만 나가라는 식의 막말을 쏟아냈다. 유나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시했다. 박 여사의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통제 시도, 그리고 정훈의 방관과
기만 행위. 특히 공원에서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자 박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 법정을 나서며 유나는 잠시 정훈과 마주쳤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정훈이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렇게까지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우리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유나는 뒤돌아섰다. 정훈의 얼굴에 스치는 후회와 미련을 보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소송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과정은 유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하고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일을 더욱 열심히 해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벌었고 남는 시간에는 서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아들이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이혼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느덧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유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서준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녀의 디자인 작업은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혼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고단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하루하루는 충만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나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고 서준이의 양육권 역시 당연히 유나에게 돌아왔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유나는 서준이를 데리고 경동시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백화점도 조용한 공원도 아닌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끌벅적한 시장에 가고 싶었다. 살아숨 쉬는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고 싶었다. 시장은 온갖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다. 고소한 기름 냄새, 쌉쌀한 약재 냄새, 비릿한 생선 냄새,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유나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안을 걸었다. 떡볶이와 어묵을 사서 나눠 먹고 서준이가 좋아하는 딸기도 한 바구니 샀다. 예전 같았으면 박 여사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비위생적이다. 딸기는 비싸니 제철 과일을 먹여라라며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나는 오롯이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아들을 위한 음식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사소한 자유가 눈물겹도록 소중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유나의 무릎에 잠든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삶도 분명 쉽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에 부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억압했던 관계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 이제 막 불을 밝히기 시작한 도시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그 하나하나의 불빛 아래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삶들이 숨쉬고 있을 터였다. 유나는 이제 그 수많은 삶들 속에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서유나로서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도 단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다. 유나는 잠든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고른 숨소리가 그녀의 어깨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버스에서 내리자 서늘한 저녁 공기가 뺨에와 닿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은 낮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딸기가 담긴 봉투와 시장에서 산소박한 반찬거리를 든 채 그녀는 새로 얻은 작은 보금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걸어갔다. 오피스텔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명쾌하게 들렸다. 삑삑삑삑. 그것은 외부의 모든 혼란과 소음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방어막의 소리이자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집안은 작고 아담했지만 유나의 손길이 다 깔끔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서준이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맞설 용기를 얻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 같은 시간이기도 했다. 예전의 서윤아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색을 지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당함을 애써 외면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평화는 침묵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켜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서준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온 유나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진미채. 모두 정훈과 박 여사가 좋아하지 않던 오직 유나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식탁은 늘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다. 매콤한 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은 억눌린 채 맵지 않고 심심한 음식들만이 올라왔다.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유나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이 작은 냉장고는 오롯이 자신과 서준이를 위한 음식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작은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타고 왔던 버스가 지나간 도로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이혼을 결심하기 전 그녀는 세상에 자신 혼자만 불행한 것 같아. 하지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어떤 이는 그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어떤 이는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며 또 어떤 이는 그 무게를 벗어던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터였다. 유나는 후자에 속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밤사이 좋은 꿈이라도 꾼 듯 서준이는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직업은 북 디자이너였다. 결혼 전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박 여사의 강요 아닌 강요로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박 여사는 여자가 돈 버는 것보다 집안 살림 잘하고 남편 내조 잘하는 게 먼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정훈 역시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 않아 라며 동조했다. 하지만 그 편한 일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감옥이었다.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집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았고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발언권마저 빼앗겼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소송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이 오히려 경력이 되어 이제는 제법 여러 출판사에서 꾸준히 의뢰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지난밤 새로 들어온 작업 의뢰서가 있었다. 신인 작가의 첫 소설책 표지 디자인이었다. 메일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던 유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시작. 그것은 책의 주제이자 지금의 유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였다. 그녀는 이 작업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싶어졌다. 며칠이 지났 유나의 삶은 서서히 새로운 규칙과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서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는 온전히 작업에 몰두했.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 저녁에는 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이를 재운 뒤에는 다시 일을 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평온함이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뜬금없이 물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올 것이 왔구나. 유나는 생각했다. 소송 기간 동안 정우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만 서준이를 만날 수 있었다. 유나는 서준이에게 아빠가 바빠서 멀리 일하러 갔다고 둘러대왔지만 아이도 이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유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서준이와 눈을 맞추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서준아. 아빠는 이제 아빠 집에서 살고 엄마랑 서준이는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왜? 아빠가 서준이 미워?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유나의 가슴이 쿡 하고 쑤셔왔다. 이것이 이혼 과정에서 가장 두렵고 마음 아픈 순간이었다. 아니야. 아빠는 서준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도 서준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왜 같이 안 살아? 엄마랑 아빠는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됐어. 서준이 앞에서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너무 미안하고 슬픈 일이잖아. 그래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준이에게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 살기로 약속한 거야. 서준이는 아빠도 만날 수 있고 엄마랑도 같이 살 수 있어. 서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언제까지나. 유나는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골라 차근차근 설명했다. 서준이는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엄마의 품에 안겼다. 유나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평생의 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를 최소화하고 아이가 사랑받고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며 매일같이 다투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주 주말 정훈이 서준이를 만나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유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정훈과 단둘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다. 유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이전보다 더 야위고 지쳐 보이는 정훈이 서 있었다. 그는 유나와 서준이가 사는 작은 공간을 어색하게 둘러보았다. 잘 지냈어?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정훈이었다. 우린 잘 지내. 서준이, 아빠 오셨네. 유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다. 정훈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 모습은 여느 평범한 부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무겁고 서먹했다. 이거 서준이 주려고. 정훈은 커다란 로봇 장난감 상자를 내밀었다. 박 여사가 골랐을 법한 아이의 연령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고 거대한 장난감이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 앞에서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말없이 받았다. 네.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유나는 의례적으로 말을 건넸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서준이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놀다가 저녁에 데려다 줄게. 그래, 알았어. 서준이, 아빠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이따 봐. 유나는 현관문 앞에서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공간 속에서 유나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정훈을 편안하게 대하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몰랐다. 혼자 남은 시간, 유나는 청소를 하고 밀린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좀처럼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서준이가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
그 안에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 소속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녀를 버선발로 맞아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다. 유나야, 웬일이야? 서준이는? 아빠 만나러 갔어. 그래, 처음이지? 기분 좀 이상하겠다. 친구는 귀신같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챘다. 좀 그렇네. 그냥 허전하기도 하고 복잡하네. 당연하지. 몇 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래도 잘했어. 아이 아빠로서의 역할은 하게 해줘야지. 너도 그동안 좀 쉬고. 우리 이따 저녁에 맥주나 한잔할.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친구의 따뜻한 말에 유나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어. 저녁이 되어 정훈이 서준이를 데려다 주었다. 아이의 손에는 새로운 장난감뿐만 아니라 비싼 브랜드의 아동복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유나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이건 뭐야? 엄마가 서준이 옷 좀 사주라고 해서. 정훈이 우물쭈물 대답했다. 역시나 박 여사였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유나의 양육 방식에 은근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마치 네가 입히는 옷은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사입히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 서준이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사입혀.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부당하거나 불쾌한 일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했다.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원하. 정훈은 또다시 어머니의 핑계를 댔다. 유나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실망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측은한 마음이 들 뿐이었다. 그는 평생 저렇게 살 것이다. 알았어. 들어가. 서준이 피곤하겠다.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유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아직도 그 어머니는 변한 게 없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겠지. 서준이를 통해서 나를 통제하려고 할 거야. 절대 휘둘리지 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그럴 생각이야. 더는 안 당해. 두 사람은 마른 안주를 씹으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혼자 끙끙 앓던 감정들이 수다를 통해 풀어지고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시간은 꾸준히 흘렀다. 유나가 디자인한 신인 작가의 소설책이 출간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작가의 글이 가진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업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면서 유나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더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유명 작가의 에세이집 전체 디자인을 맡게 되었고 작은 갤러리에 전시도록 디자인 의뢰도 받았다. 수입이 안정되자 유나는 가장 먼저 서준이를 위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 통장도 만들었다. 경제적 자립. 그것은 그녀가 되찾은 자유를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한 인문학 전문 출판사로부터 미팅 제안을 받았다. 문학의 숲이라는 이름의 그 출판사는 규모는 작지만 깊이 있고 좋은 책들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유나 역시 평소에 그 출판사의 책들을 좋아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인 출판사 사무실은 합정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유나를 맞이한 것은 출판사 대표인
강민준이라는 남자야. 그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였다. 서유나 디자이너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대표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유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새벽의 조각들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작가의 세계관을 그렇게 깊이 있게 표현해내시는 걸 보고 꼭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작업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디자이너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유나는 민준과 함께 앞으로 출간될 시집의 디자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유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그녀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다. 대화는 편안하고 즐거웠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폄하당했던 지난 날들이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 유나에게 민준이 말했다. 저희가 곧 작은 북콘서트를 여는데 괜찮으시면 아이와 함께 한번 오시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책 작가님도 오시거든요.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의 제안은 지극히 업무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느껴졌다. 유나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업계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터였다. 네? 네. 시간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유나는 얼떨떨했지만 싫지 않은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 주말 유나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북콘서트가 열리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 연인들, 혼자 온 독자들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민주는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유나와 서준이를 발견하고는 잠시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서준이. 안녕? 민준이 서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자 낯을 가리는 서준이도 경계심을 풀고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그 모습에 유나는 마음이 놓였다. 북콘서트는 즐거웠다. 그림책 작가가 스크린에 그림을 띄워놓고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자 서준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유나 역시 오랜만에 일과 육아에서 벗어나 온전히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유나는 서준이와 함께 카페를 나섰다. 그때 뒤에서 민준이 따라와 그녀를 불렀다. 디자이너님, 잠시만요.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서준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가 내민 것은 오늘 북콘서트에서 소개된 작가의 사인 그림책이었다.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저희 책 작업 잘 부탁드린다는 뇌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는 유머러스하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다시 바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손에 들린 그림책이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었다. 세상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후 유나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아 서준이의 할머니, 즉 박 여사가 예고도 없이 어린이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박 여사는 하원 시간이 되자 다른 학부모들 틈에 섞여 있다가 서준이를 보자마자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한다. 다행히 유나가 사전에 자신 외에는 절대 아이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해 놓았기에 선생님이 이를 막고 유나에게 바로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지금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런데 할머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계셔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의 곤란한 목소리에 유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아이 보내시면 안 돼요. 유나는 하던 작업을 모두 멈추고 택시를 잡아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벌벌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정훈에게만 있었고 박 여사는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박 여사가 원장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내 손주 좀 보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막아? 애미라는 게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할미도 못 알아보게 해. 주변의 다른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겁먹은 눈으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유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박 여사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드디어 왔구나. 이 나쁜 년. 내 손주를 볼모로 잡고 내 아들 등골을 빼먹더니 이제는 할미 얼굴도 못 보게 해? 박 여사는 유나를 보자마자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서준이는 제 아들이고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머님은 서준이를 만날 법적인 권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건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유나는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여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악을 썼다. 뭐? 아동학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너 내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 두고 봐. 박 여사는 저주 섞인 말을 퍼붓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유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다. 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서준이를 품에 꼭 안았다. 괜찮아, 서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제 다 괜찮아. 아이를 달래면서 유나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진술서와 CCTV 자료를 확보해서 즉시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저런 분들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아요.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서유나 씨와 아이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유나는 마음을 굳혔다. 곧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훈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제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서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까지 법으로. 용서? 정훈 씨, 당신 어머니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예고도 없이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내 아들을 뺏어가려고 했어.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내 아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이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유나는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당신 사과 필요 없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어머니를 제대로 막는 거야. 당신이 그걸 못하니까 내가 법의 도움을 받는 거고. 당신이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누가 아이를 진짜 위하는 건지 똑똑히 생각해. 그리고 다시는 당신 어머니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유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의 변명과 나약함을 받아줄 인내는 남아있지 않았다. 법원은 유나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여사가 유나와 서준이의 거주지와 직장 그리고 어린이집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정문을 받아든 날 유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인 방어벽이 세워진 기분이었다. 그 사건 이후 유나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정훈은 면접 교섭일이 되면 약속 장소에 혼자 나왔고 더 이상 박 여사의 물건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그 역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듯했다. 유나는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다. 문학의 숲과 함께 작업한 시집은 디자인만으로도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디자인 상 후보에 올랐다. 그녀의 커리어는 안정적인 궤도를 넘어 이제 막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서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함께 도서관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를 떠났다.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서준이는 차츰 안정을 되찾고 이전보다 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다. 강민준 대표와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 같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일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묻거나 좋은 전시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유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섣불리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지금은 온전히 자신과 서준이의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계절이 2번쯤 더 바뀌었을까? 유나는 그동안 모은 돈과 위자료를 합쳐 오피스텔을 떠나 방 2개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다. 서준이에게 자신만의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방을 서준이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꾸며주고 책상과 침대를 놓아주던 날, 유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쫓기듯 나온 상도동 아파트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첫 번째 진짜 우리 집이었다. 이사한 집에서 처음 맞는 주말 아침이었다. 유나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싱그러운 아침 공기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서준이를 위해서는 따뜻한 우유를 데웠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던 서준이가 말했다. 엄마, 나 이 집이 너무 좋아. 그래? 엄마도 우리 서준이랑 같이 사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유나는 활짝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준 대표였다. 디자이너님, 주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출판사 근처 공원에서 오늘 작은 숲속 음악회를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서준이랑 같이 놀러 오실래요? 딱딱한 행사는 아니고 그냥 다들 돗자리 깔고 앉아서 편하게 음악 듣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편안하고 부드러웠다.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날씨는 더없이 좋았다. 네, 좋아요. 마침 저희도 뭐 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지금 준비해서 나갈게요. 망설임 없는 대답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작은 밴드가 감미로운 연주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나무 그늘 아래 좋은 자리에 돗자리를 펴놓고 유나와 서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손을 흔들며 웃었다. 유나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그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민주는 직접 싸온 샌드위치와 과일을 건넨 별건 아니지만 같이 먹으려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유나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서준이는 금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비눗방울을 불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가 처음으로 디자이너님이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저도 민준 씨라고 부를게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유나 씨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참 좋았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세계를 지켜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고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조급하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유나 씨와 서준이의 세상에 저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요.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배려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게 유나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저 멀리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보았던 그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는 자의 미소였다. 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유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홀로 써내려가는 외로운 투쟁기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는 좋은 인연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새로운 장을 기쁘고 충만한 마음으로 펼쳐보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이렇듯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그 맑은 하늘 아래 유나는 민준의 진솔한 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재촉이나 강요가 아닌 온전한 존중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유나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을 녹였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순한 몸짓 하나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럼 우리 서준이한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유나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물론입니다. 그건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일 거예요.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처럼 서준이가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왔다. 아이의 손에는 민들레 홀씨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민들레 찾았어. 우와, 정말 크네. 소원 빌고 불어볼까.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을 꼭 감았. 조그만 입술을 오므려 힘껏 후하고 불자 하얀 홀씨들이 솜털처럼 날아올라 파란 하늘로 흩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 서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물었다. 서준이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아저씨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서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민준의 셔츠 깃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가 매일매일 웃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민준과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준은 따뜻한 눈길로 서준이를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주 멋진 소원이네. 아저씨도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도울게.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세상인 서준이까지도 온전히 품어주려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웃고 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다. 유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서준이도요.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의 세상에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요. 민준은 빌라 입구에서 잠든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안겨주었다. 아이를 받아안는 짧은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다. 따뜻한 온기가 유나의 마음속으로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민준은 약속대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주말에는 서준이가
좋아할 만한 곳이라며 공룡 박물관 티켓을 구해오기도 했고 평일 저녁에는 야근하는 유나를 위해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작업실을 찾아오기도 했고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고 항상 유나와 서준이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서준이는 그런 민준을 공룡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남자 어른의 손길이 그리웠던 아이는 민준과 함께 캐치볼을 하고 함께 레고를 조립하며 스스럼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유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있고 있던 평온함을 되찾았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위로가 그녀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동안 유나의 커리어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문학의 숲과 함께한 시집은 권위 있는 올해의 디자인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시상식 날이 다가왔다. 꼭 가야 해? 난 그런 자리 불편한데. 유나는 낯선 자리에 대한 부담감에 망설였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 씨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잖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서준이도 엄마가 상 받는 멋진 모습을 꼭 봐야죠. 그의 격려에 용기를 낸 유나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시상식장으로 향해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나는 잔뜩 긴장했지만 옆에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민준과 엄마 힘내 라고 속삭이는 서준이 덕분에 간신히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침내 대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올해의 디자인 대상 서유나 디자이너의 시간의 결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자 민준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다. 올라가요, 유나 씨. 당신의 자리예요. 유나는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트로피를 받아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서준이와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과 그리고 제 세상의 전부인 사랑하는 아들 서준이와 함께 받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 닿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제게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준 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상 소감을 마친 유나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를 민준과 서준이가 달려와 꼭 안아주었다. 서준이는 엄마 최고를 외쳤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유나는 비로소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서준이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아이가 잠든 후 유나와 민주는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닙니다. 유나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현실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유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서로의 안식처를 찾은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유나 씨, 민준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이제는 서준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상에도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유나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긍정의 대답이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요란한 고백이나 화려한 이벤트 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나누는 속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훈과의 면접 교섭이랴. 약속 장소인 키즈 카페에 도착하니 정훈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다. 그는 서준이와 잠시 놀아주다가 유나에게 다가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 유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가 자신을 유나야라고 부르는 것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유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속 서준이만 찾으셔. 의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딱 한 번만 멀리서라도 서준이 얼굴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절대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보기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유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또 시작이었다. 동정심에 호소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수법. 안 돼요. 법원의 명령을 잊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신 게 왜 저나 서준이 탓이죠? 그건 정훈 씨와 어머님 사이의 문제예요.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정훈이 애원했지만 유나는 단호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죠. 아이에게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 당신 어머니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오늘 면접 교섭은 여기까지 하죠. 서준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유나는 서준이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키즈 카페를 빠져나왔다.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서준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민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묵묵히 유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어요, 유나 씨.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행동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건 매정한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당연한 책임감이죠. 절대 자책하지 말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유나는 뭉쳐있던 감정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에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유나 씨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민준의 말은 언제나처럼 유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이었다. 유나와 민준, 서준이는 함께 백화점에 갔다. 서준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장난감 코너에서 선물을 고른 서준이가 잠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민준이 서준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고 유나는 잠시 벤치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네가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을 줄 알았지. 이 악독한 년.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고개를 돌리자 박 여사가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꾀죄죄한 행색일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내 손주 선물 하나 사주러 왔다. 애미라는 게 내 아들 돈으로 다른 놈이랑 놀아나면서 할미가 손주 선물 하나 사주는 것도 막을 셈이냐?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에요. 당장 돌아가세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비웃음을 날릴 뿐이었다. 법? 그까짓 종이 쪼가리가 무서울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이혼남 딱지가 붙고 나는 손주 얼굴도 못 보는 신세가 됐어.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년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박 여사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 그때 화장실에 갔던 민준과 서준이가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 서준이가 유나를 발견하고 달려오다가 박 여사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준아, 내 강아지. 할미 좀 봐. 이리 와. 할미한테 와. 박 여사는 유나를 밀치고 서준이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 순간 민준이 서준이를 자기 등 뒤로 숨기며 박 여사의 앞을 막아섰.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준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넌 또 뭐야? 내 가족 일에 어디서 끼어들어? 비켜. 박 여사는 민준을 밀치려 했지만 그는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는 서준이를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네, 여기 555 백화점 5층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자신이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 개 같은 놈이 네가 뭔데? 서준아, 저놈들 말 듣지 마. 저 여자가 네 아빠 버리고 바람나서 만나는 놈이야. 할미한테 와. 그녀의 고함에 서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는 유나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유나는 달려가 서준이를 끌어안고 귀를 막아주었다. 괜찮아, 서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곧이어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도착했다. 박 여사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유나와 민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손주 두고 봐. 내가 죽어도 너희는 행복하게 못 살아.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유나는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준이 그런 그녀와 서준이를 부축해 사람들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데려갔다. 민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서준이를 감싸 안았다. 서준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저씨가 있잖아. 아무도 우리 서준이 못 데려가. 민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침착하고 든든한 모습에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자신과 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고마움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민준은 우는 유나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벌금형과 함께 다시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구속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정훈에게서 죄송하다는 문자가 수십 통 날아왔지만 유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와의 인연은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역설적으로 유나와 민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유나는 민준이 단순히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또한 끔찍한 과거와 마주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지키려는 유나의 강인함에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서준이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유나의 작은 빌라 베란다에는 그녀가 심은 작은 화분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가까운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유나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민준과 서준이는 연을 날리고 있었다. 파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보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유나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아마 평생 희미한 흉터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흉터를 들여다보며 아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준이 그녀의 옆에 와 앉으며 캔커피를 건네. 무슨 생각해요? 그냥요. 모든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준이가 저렇게 웃는 것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 민준 씨랑 나란히 앉아있는 것도요. 유나는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앞으로는 더 감사할 일만 가득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플하고 단아한 디자인의 반지였다. 유나 씨,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제 마음입니다. 당신과 서준이의 곁에서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저와 가족이 되어줄래요?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들은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조금은 차가웠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의 온기가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저 멀리서 서준이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 아저씨, 같이 연날려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유나와 민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는 생존기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일어나 아이가 기다리는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하늘은 그날처럼 더없이 맑았다. 그 약속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유나와 서준의 삶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유나는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온전히 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징표이자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질 책임의 무게였으며 무엇보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는 따뜻한 연대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잠든 서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백화점에서 겪었던 끔찍한 순간이 아이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을까봐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서준이는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금세 안정을 되찾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유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민준과 함께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숨기거나 얼버무리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민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준아, 어제 많이 놀랐지? 서준이는 포크로 소시지를 콕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소리 질러서 무서웠어요. 아저씨도 엄마도 많이 놀랐어. 할머니가 서준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방법이 조금 잘못됐던 거야.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할머니께 그러면 안 된다고 잘 설명해 주시러 같이 가신 거야. 이제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서준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실 거야. 민준의 차분한 설명에 서준이는 조금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서준아, 엄마랑 아저씨가 서준이한테 할 얘기가 있어. 엄마랑 민준 아저씨, 이제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기로 했어. 유나는 아이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나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이 되면 아저씨랑 엄마랑 서준이랑 이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밤에도 같이 자고 아침에도 같이 밥 먹고. 그럼 매일매일 아저씨가 매일 밤 서준이한테 재미있는 동화책도 읽어주고 아침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도 해줄게. 민준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서준이의 얼굴에 서서히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민준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러면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수한 질문에 유나와 민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유나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고 민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한쪽 무릎을 꿇고 서준이와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럼 서준아,
그렇게 불러준다면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야. 이제 내가 서준이의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게. 언제나 서준이 곁에서 지켜줄게. 약속해. 우와, 아빠다. 서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민준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그동안 유나와 민준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불안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유나는 두 사람을 조용히 끌어안았. 식탁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예식이나 값비싼 예물 대신 두 사람은 함께 살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서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 유나가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 집, 그리고 민준의 서재가 될 작은 공간이 있는 집. 부동산 중개업소를 오가고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하며 함께 미래를 그리는 시간들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의 부모님께 유나와 서준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나는 덜컥 겁이 났다. 이혼한 자신,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자신을 과연 그의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실. 정은의 어머니에게 받았던 모진 구박과 멸시가 트라우마처럼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준 씨 부모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괜히 민준 씨까지 난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그녀의 불안을 눈치챈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아마 유나 씨랑 서준이를 보시면 저보다 더 좋아하실걸요. 그분들께는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예쁜 손주가 생겼는지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식사 한 끼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다정한 설득에 유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 주말, 유나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해 고른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서준이에게도 가장 멋진 옷을 입혔다. 민준의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다. 고급 아파트나 으리으리한 저택일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차가 도착한 곳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이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상 좋은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아이고, 어서 오너라. 길은 막히지 않았고. 이게 누구야? 우리 서준이구나. 화면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네. 그녀는 유나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서준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거실에서는 신문을 보던 민준의 아버지가 일어나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반겼다. 어서들 오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예상과 전혀 다른 따뜻한 환대에 유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집안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가구와 곳곳에 놓인 채 그리고 따스한 조명이 어우러져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 정훈의 집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위압감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함도 잠시. 민준의 부모님은 유나를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들은 유나의 과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녀를 판단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유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준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과 그의 아버지가 서준이를 데리고 정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동안 유나는 민준의 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깎으며 거실에 남았다. 민준의 어머니는 조용히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유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꼬. 민준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다. 혼자서 아이 지키느라 정말 애썼어. 장하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유나는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그런 험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반듯하게 아이 잘 키워내고 우리 민준이 같은 숙맥 녀석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 그건 정말 대단한 거야.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도 네 편이고 서준이 편이야. 이 늙은이들이 큰 힘은 못 되어주겠지만 든든한 바람막이는 되어줄 수 있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대고 싶을 때 기대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 그게 가족 아니겠니?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유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진짜 가족의 품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좌석의 카시트에서 잠든 서준이를 보며 유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몸 둘바를 모르겠어요. 민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이제 유나 씨를 힘들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함께 살 집의 계약까지 마친 어느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양 문제를 꺼냈다. 유나 씨, 서준이를 제 친아들로 정식 입양하는 건 어떨까요? 법적으로도 완벽한 제 아들로 만들고 싶어요. 서준이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앞으로 아이의 모든 법적 보호자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유나 역시 바라던 바야. 서준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민준이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아버지가 된다면 아이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터였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이 순순히 동의해 줄까요? 정훈의 이름이 나오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와의 연락은 박 여사의 사건 이후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유나 씨나 서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저와 서준이의 문제로 접근할 겁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반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만약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때는 다른 법적 절차를 알아보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일 뿐이에요. 민준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다. 며칠 뒤 민준은 정훈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유나는 불안한 마음에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민준은 혼자 다녀오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더 이상 유나가 정훈과 직접 대면하여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민준은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에 정훈이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앞에 앉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습니까? 정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서준이 입양 문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준이를 법적인 아들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네? 입양이라니요. 그건 안 됩니다.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정훈은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정훈 씨가 서준이의 친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이는 당신들을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정훈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그건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고 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아이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서준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만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완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준이를 입양하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서 아들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이의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민주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정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 그는 자신의 무력함,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겁함, 그리고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입양에 동의하면 면접 교섭권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원한다면, 서준이가 괜찮다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가끔 만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만남은 철저히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고요. 그것은 정훈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에 대한 끈을 스스로 놓으라는 잔인한 요구처럼 들렸.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바로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끌지는 말아주십시오. 아이의 내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페에 홀로 남은 정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정훈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내주세요. 대신 마지막으로 서준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 아이가 모르게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가장 큰 매듭이 고통스럽지만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유나와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다. 민준의 부모님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행복과 진심이 가득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서준이가 링베어러가 되어 반지를 들고 걸어올 때 유나와 민주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유나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유나 씨. 내 아내, 그리고 서준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유나 역시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제 남편, 그리고 서준이의 아빠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입맞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끔찍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자리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